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생물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물입니다. 물은 지구상의 기후를 좌우하고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을 만드는 힘이 되죠. 또한 우리 몸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생체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물의 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세계 물의 날은 점차 심각해지는 세계의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 유엔이 제정 선포한 날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주변 강이나 바다가 오염됐습니다. 사용하는 물은 풍부하더라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수자원을 보호하고 그리고 수자원의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물의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비정부기구, 그리고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99%에 육박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적은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엔은 한국을 물 부족 국가라고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정 지역을 가리켜서 물이 풍부하다거나 물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해서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1990년 미국의 사설단체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단순히 1년 강수량을 총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을 산출해서 물 부족 국가라고 분류한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런 계산이라면 인구가 매우 적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사막은 오히려 물 풍요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분석 방식으로는 한국에 내리는 강수량과 인구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댐을 짓고 물을 관리하더라도 물 부족 국가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이 부족한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단지 1인당 사용량을 지표로 한 국가 간 비교는 가능합니다. 실례로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1인당 물 사용량은 280리터입니다. 독일인은 150리터, 그리고 덴마크가 188리터의 물을 하루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낭비 국가인 셈이죠. 만약 독일인과 한국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산다면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의 사람처럼 하루에 10리터 미만의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용되고 평가되어지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는 아니었지만 가뭄이 좀 극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가을에 충청남도 서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해서 제한급수를 한 일도 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정부는 금강의 물을 상류인 보령댐으로 끌어올리는 도수관 사업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좀 가뭄이 극심할 때 대처해야 될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 공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은요, 상수도의 누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급된 수돗물이 실제 가정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공급된 수돗물 중 요금을 징수한 비율은 84.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문제가 되었던 충청남도 서부 지역의 경우에는요, 도달률이 64.53%만이 요금으로 징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35%의 수돗물이 새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수도관망을 교체하는 비율이 1%에 불과합니다. 수돗물 급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 상수원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이 2013년에는 309곳으로 20%가 줄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1개의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뭄이라고 하면서 상수원을 줄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바로 지방상수원 대신 다목적댐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체계 때문인데요.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분산하고 그리고 대응 수단은 다변화하고 통합적으로 위기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하수 관리 강화도 매우 중요한 대응 수단인데요. 비상시에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가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가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에서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지하수가 말라서 퍼올릴 수 있는 물이 없어지는 것이죠. 평상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하고 그리고 지표수와 함께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해외 선진 물 관리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예, 유엔에 따르면 세계 국가의 70% 정도가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갖췄고 이미 확산 중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갖췄고요. 2000년부터 27개국 전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관리 선진국인 프랑스는 1964년 물기본법을 만들어 유역관리 체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1992년에는 법을 개정해서 유역 물관리 계획 그리고 지역 물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5년이라는 장기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역 단위 통합관리 정책은 하천의 수량만이 아니라 수질과 생태계를 함께 고려하고 하천 주변의 도시계획과 사회 문화까지를 연결하는 관리 정책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물관리 정책은 댐, 하천, 상수도를 상수도 등의 기존 시설을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홍수 관리, 그리고 수요 관리, 그리고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신규 인프라 수요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스마트 물 관리가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도 지금 스마트 관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물위원회 OECD에서도요, 스마트 관리에 대한 연구를 이미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현명한 수자원의 이용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강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해야 될 어떤 물 관리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세계의 물 위기는 물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물 관리의 위기라는 말이 있죠. 수자원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댐 건설로 물을 가두어 관리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기존의 수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수자원을 다변화해서 그러한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강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댐에만 의존하는 수자원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 정책이나 그리고 스마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마다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정책을요, 한 군데의 컨트롤 타워로 통합 관리해서 체계화시키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를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